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흥미롭고 설레는 소설 한 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밝은 세상 출판의 태양을 너에게 줄게 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젠디 넬슨입니다. 출간과 동시에 전세계 100만 부 판매, 뉴욕타임즈 올해의 책 선정 등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화제의 책인데요. 엄마의 죽음을 통해 태어날 때부터 함께 속해 있던 본인들의 어떤 세계를 깨고 자신들만의 세계로 도약하는 노아와 주드라는 아이들의 성장을 찬란하게 담아내고 있는 책이에요. 특히 책을 읽다 보면 서로에게 빛이 되는 사랑의 순간을 느낄 수가 있어서 아주 설레고 달달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미술관. 노아 13. 사연인즉 이러하다. 나는 쫓기고 있었다. 동네 소시오패스들의 우두머리 제퍼와 프라이에게. 바람과 나무숲, 눈앞이 하얗게 번지는 공포를 뚫고 내달렸다. 발밑의 땅이 통째로 흔들렸다. 그러다 죽는다 쪼다야. 프라이가 소리쳤다. 그때 제퍼가 나를 덮치더니 양팔을 잡아 등 뒤로 틀어버렸다. 프라이가 내 스케치북을 움켜쥐었다. 다급히 손을 뻗었으나 양팔이 붙들린 채로는 소용없었다. 나는 몸부림치며 제퍼에게서 벗어나려 했다. 역시 소용없었다. 눈을 감았다 뜨면 놈들이 나방 따위로 변하지 않을까? 아니, 놈들은 그대로였다. 나처럼 살아 숨쉬는 13살짜리 인간을 재미삼아 절벽 아래로 떠미는 거구의 10학년 얼간이들. 제퍼가 헤드록을 걸어 날 꼼짝 못하게 했다. 놈의 가슴이 내 등이 놈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우리 둘 다 땀투성이었다. 프라이가 스케치북을 한 장씩 넘겼다. 뭘 그리고 있었냐, 또라이? 나는 놈이 트럭에 치이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프라이는 스케치 한 장을 펼쳐들었다. 제퍼, 이 벗은 형씨들 좀 봐. 몸 안에 돌던 피가 뚝 멈췄다. 형씨들이 아니라 다비드거든. 내가 간신히 내뱉었다. 쥐새끼가 우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길 속으로 빌었다. 마지막에 그린 크로키로 넘어가질 않길 빌었다. 바로 오늘 몰래 훔쳐보며 그린 물 밖으로 솟아오르는 두 남자의 모습. 서프보드를 옆구리에 끼고 수영복도 없이 완전히 나체로
물기에 반짝이며 그리고 서로 손을 잡은 채 시적 허용이라고 들어봤는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 놈들은 나를 2번 죽일 것이다. 세상이 핑그르르 돌기 시작했다. 나는 프라이에게 미끼를 던졌다. 알아? 미켈란젤로? 들어는 봤어? 평소에 나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강하게 행동하면 강해진다. 아빠가 나를 고장난 우산 취급하며 거듭 강조한 말이다. 그럼 들어봤지. 프라이는 그 크고 불룩한 주둥이로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드넓은 이마 아래 투실투실한 이목구비와 조화를 이뤄서 하마로 착각하게 하기 십상이다. 프라이는 다비드를 스케치북에서 북 뜯어냈다. 걔 이러던데? 미켈란젤로는 프라이가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었다. 프라이는 누구나 다 게이라고 부른다. 호모나 쪼다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는 호모와 쪼다에다가 또라이다. 제퍼는 악마처럼 음산하게 웃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프라이가 다음 장을 펼쳐들었다. 또 다른 다비드, 하체 중심, 세밀화, 피가 식었다. 둘은 박장대소했다. 웃음소리가 온 숲에 울려 퍼졌다. 새들이 화답했다. 나는 프라이의 손에서 스케치북을 탈환하기 위해 다시 한번 몸부림쳤다. 하지만 제퍼는 날 더 강하게 옥죄할 뿐이었다. 제퍼는 빌어먹을 토르였다. 한쪽 팔로 내 목을 감고 다른 팔로 내 몸통을 안전띠처럼 두르고 있었다. 해변에서 곧장 와서 맨가슴의 열기가 내 티셔츠를 뚫고 전해졌다. 선텐 로션의 코코넛 향이 내 코를, 내 머릿속을 채웠다. 등에 지고 온 것 같은 강렬한 바다 냄새도 바닷물을 담요처럼 질질 끌고 오는 제퍼라. 괜찮다. 그럴싸하다. 인물화 바다를 훔친 소년. 아니, 노아. 지금은 아니야. 머릿속으로 이 머저리를 그리고 있을 때가 결코 아니라고. 나는 정신을 차리고 혀로 짭짤한 입술을 죽이며 내가 곧 죽을 위기에 처했음을 상기했다. 미역처럼 길고 축축한 제퍼의 머리카락이 내 목과 어깨에 드리워졌다. 어느새 우리는 무겁고 탁한 숨을 동시에 헐떡이고 있었다. 나는 엇박자로 호흡하려고 애썼다.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떠오르려고 애썼다. 둘 다 소용없었다. 어떤 짓도 소용없었다. 프라이가 스케치북을
한 장 한 장 뜯을 때마다 내 그림들은 바람에 휘날려 갔다. 아직은 대부분 가족 그림이었다. 프라이는 나와 주드 사이를 찢어 내 부분만 뜯어냈다. 눈앞에서 내가 훨훨 날아갔다. 프라이가 날 2번 죽일 그림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귀에서 맥박이 쿵쿵 울렸다. 그때 제퍼가 입을 열었다. 찢어버리지 마, 프라이. 얘 누나 말로는 얘가 그림 좀 그린다던데? 왜, 너도 주드한테 반했냐? 요즘은 아닌 놈들이 없었다. 그야 주드는 누구보다 거친 파도를 타고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그 무엇도 겁내지 않으니까. 심지어 백상아리나 아빠까지도. 그 머리카락도 한몫할 것이다. 그걸 그리느라 내가 가진 노란색을 다 써버렸다. 하도 길어서 북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죄다 휘감을 지경이었다. 특히 꼬마 여자애들, 이제 꼴통 서퍼들까지. 게다가 이제 가슴도 있지. 야간 배달로 온 게 틀림없었다. 하루아침에 생겼으니까. 놀랍게도 프라이는 제퍼의 말에 순순히 스케치북을 떨궜다. 그림 속 주드가 날 보고 다 안다는 듯 해맑게 웃었다. 고마워. 나는 마음속으로 전했다. 주드는 언제나 나를 구하러 온다. 보통은 민망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주 적절했다. 인물화, 자화상, 쌍둥이, 거울을 보는 노아, 그 안에 비친 주드. 우리가 뭐 할지 알지? 제퍼가 예정된 살인 계획으로 되돌아가 내 귀에 거칠게 속삭였다. 입김에 제퍼가 진득하게 묻어나왔다. 내 몸에 제퍼가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제발 놔줘. 내가 빌었다. 제발 놔줘. 프라이가 말투를 베베 꼬아 따라했다. 속이 울렁거렸다. 데블스트롭. 이 산에서 2번째로 높은 점프 지점이자 곧 놈들이 날 던져버릴 곳은 괜히 악마의 추락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다. 그 밑에는 들쭉날쭉한 바위들과 사악한 소용돌이가 펼쳐져 있었다. 산산이 조각난 내 뼈들을 지하세계로 끌고 들어갈 소용돌이가. 나는 제퍼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다. 또다시. 프라이, 이 녀석 다리 잡아. 3000kg에 달하는 하마가 내 발목을 잡으려고 몸을 던졌다. 미안하지만 내 놈 뜻대로는 안 될 거다. 그냥 안 되니까. 나는 물이 싫다.
그대로 꼬르륵 가라앉아 아시아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내 두개골은 온전해야 한다. 내 두개골을 부수는 것은 어떤 은밀한 미술관 레킹볼로 부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엿보니 하나 없이. 그래서 나는 몸집을 불렸다. 불리고 또 불려서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그리고 속으로 셋을 센 다음 미친 듯이 날뛰었다. 이 순간만큼은 아빠에게 감사했다. 그동안 무수히 내게 시도한 레슬링, 그 모든 데스매치 덕을 보고 있었다. 아빠는 한쪽 팔만 사용하고도 온몸으로 발악하는 날 쉽게 제압했다. 그야 아빠는 키가 10m쯤 되고 전신이 트럭 부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의 거대한 아들. 나는야 태풍을 몸에 휘두르고 거침없이 몰아치는 골리앗이다. 내가 온몸을 비틀며 마구 몸부림치자 놈들이 비웃으며 힘으로 억누르려고 했다. 이러다 놓치겠어. 이 새끼 완전 뱀장어야. 내 착각이 아니라면 제퍼의 목소리에는 감탄까지 서려 있었다. 그러자 힘이 더 불끈 솟았다. 나는 뱀장어를 사랑한다. 전기를 뿜어내니까. 나를 살아있는 전선이라고 생각했다. 나만의 전류로 완충한 채 이리저리 마구 후려치는 전선. 녀석들의 몸뚱이가 나를 휘감았다. 후끈하고 미끈거리는 몸이 나를 올가매고 또 올가맸다. 빠져나오려고 온몸을 비틀었다. 각자의 사지가 전부 엉켜들었다. 제퍼는 내 가슴팍을 머리로 밀어붙이고 프라이는 등 뒤에서 수백 개의 팔로 날 감쌌다. 온갖 몸부림과 발버둥 속에 나는 헤매고 또 헤매고 헤매다가 감지하고 말았다. 나의 단단한 선, 불가사의하게 딱딱해진 일부가 제퍼의 배를 찌르고 있음을. 터질 듯한 공포가 온 몸을 관통했다. 황급히 피와 살이 튀는 칼부림, 대학살 장면. 이게 떠올랐지만 이미 늦었다. 제퍼는 순간 멈칫하더니 내게서 펄쩍 떨어져 나갔다. 미친. 왜 그래? 프라이가 무릎을 짚고 서서 제퍼를 향해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나는 휘청거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양 무릎을 가슴팍으로 끌어당겼다. 불룩한 앞섭을 들킬까봐 당장은 일어날 수 없었다.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안간힘을 썼다. 싸한 느낌이 패러처럼 온몸 구석구석 파고들었다. 나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지금 여기서 이놈들에게 죽지 않더라도
방금 벌어진 일은 내일 해가 뜨기도 전에 이 동네 전체에 퍼질 것이다. 차라리 심지에 불 붙인 다이너마이트를 삼키거나 데블스 드롭에서 투신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이 상황은 그깟 그림 좀 들키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자화상 숲속의 장례식. 그런데 제퍼는 그 해적 같은 생김새가 무색하게 아무 말 없이 그저 고장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뭐지? 설마 내가 정신 감흥으로 놈을 무력화했나? 그럴 리가. 제퍼는 턱짓으로 바다 쪽을 가리키며 프라이에게 말했다. 쥐어치우고 보드 챙겨서 돌아가자. 안도감이 나를 통째로 집어삼켰다. 설마 못 느꼈나? 아니, 그건 아니다. 느꼈으니까 놀라서 펄쩍 뛰었겠지. 여전히 기겁한 눈치고. 그런데 왜 갑자기 날 쪼다 호모 또라이 취급하지 않는 거지? 쥐들을 좋아해서? 프라이는 손가락으로 귀를 극적이며 제퍼에게 다 잡은 고기를 놔줄 거냐고 투덜거리더니 나한테 뒤통수 조심해라, 또라이 새끼야 라고 짓거리더니 소뚜껑 같은 손으로 데블스 드롭에서 낙하하는 내 모습을 표현했다. 끝났다. 둘은 해변으로 향했다. 두 네안데르탈인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나는 얼른 스케치북을 주워 겨드랑이 밑에 끼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무 사이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다. 심장이 하나도 안 떨리는 것처럼, 눈물이 차오르지 않는 것처럼, 죽었다 겨우 살아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탁 트인 길이 나오자마자 나는 살갗을 뚫고 나갈 기세로 달렸다. 3초 만에 시속 120km의 속력을 내는 치타처럼. 못할 것도 없다. 나는 우리 학년 중에서 4번째로 빠르니까. 나는 공기를 가르고 그 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놈들에게서, 방금 있었던 일에서 멀리 벗어날 때까지. 적어도 내가 하루살이가 아니라 다행이다. 수컷 하루살이는 신경 써야 할 것이 2개나 달려있다. 나는 샤워하면서 내 것 하나 신경 쓰느라 이미 인생의 절반을 보냈다. 떠올려서는 안 될 것들을 떠올리면서. 왜냐고? 난 그것들을 떠올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계곡이 나오자 바위들을 넘고 넘어 적당한 동굴을 찾았다. 이곳이라면 앞으로 100년간 태양이 물장구 치는 걸 구경할 수 있으리라. 신을 깨울 정적이나 거대 심벌즈 같은 게 있으면 좋으련만. 지금 당장 신에게 한마디 하고 싶으니까
정확히는 두 음절. 시발. 잠시 뒤 평소처럼 아무 응답도 듣지 못한 나는 뒷주머니에서 목탄들을 꺼냈다. 뜻밖의 그 난리통에서 멀쩡히 살아남았다. 바닥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한 장 전체를 까맣게 칠했다. 다음 장, 그 다음 장도 너무 세게 눌러서 목탄이 뚝뚝 부러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뭉그러졌다. 마치 검댕이가 내 손가락에서 내 안에서 흘러나와 스케치북 전체를 물들이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남은 스케치북 전부를 채웠다. 몇 시간이 걸렸다. 연작 어둠의 상자 안에 있는 소년. 다음날 저녁 식사 때 엄마가 말했다. 오후에 운전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나타나 주두와 나를 위한 전원을 남겼다고. 이미 죽은 할머니가. 드디어 나랑 약속했거든. 주드가 자기 의자에 털썩 앉으며 외쳤다. 석 달 전, 잠결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할머니는 주드에게 내가 간절히 원한다면 불쑥 찾아오마 하고 약속했다. 주드는 할머니가 가장 예뻐하던 손주다. 엄마는 주드를 보고 웃으며 식탁 위에 손을 올렸다. 나도 무심코 손을 식탁 위로 올리다가 엄마를 따라했다는 걸 깨닫고 다시 무릎 위로 감췄다. 엄마는 전염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초능력자다. 엄마도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중 하나다. 나는 몇 년에 걸쳐 그 증거를 수집해왔다. 이 얘기는 차차 하겠다. 일단 지금 이야기의 막을 여는 엄마의 얼굴은 화나고 생기 넘쳤다. 엄마는 차 안이 갑자기 할머니의 향수 냄새로 가득 찼다고 했다. 알지? 너희 할머니가 방에 들어서기 전에 꼭 향기가 먼저 걸어 들어오던 걸. 엄마는 부엌 가득 할머니의 짙은 꽃향기가 들어차기라도 한 듯 숨을 극적으로 들이마셨다. 나도 따라했다. 주드도 따라했다. 캘리포니아주 미국. 지구의 모든 이가 숨을 극적으로 들이마셨다. 아빠만 빼고. 아빠는 헛기침을 했다. 믿지 않는 것이다. 그야 아빠는 아티초크니까. 이는 아빠의 엄마인 할머니 스위트 와인의 표현을 빌린 것으로 자신이 어떻게 이런 엉겅퀴 머리를 낳아 길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동감이다. 기생충을 연구하는 엉겅퀴 머리. 긴 말은 생략하겠다. 나는 아빠를 흘깃했다.
수상구조 요원처럼 구릿빛으로 그을린 우락부락한 몸과 야광처럼 빛나는 치아를 보자마자 오금이 저렸다. 만약 아빠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제퍼는 아직 한마디도 떠벌리지 않았다. 혹시 그거 아닌가? 이 세상에 오직 나만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원래 돌대가리는 고래 거시기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대왕고래의 돌대가리는 무려 250cm에 달한다. 반복하겠다. 250. 어제 그 일이 벌어진 후 내 심정은 다음과 같다. 자화상, 콘크리트 대가리. 그렇다. 하지만 가끔은 아빠가 뭔가 아는 것 같다. 주드가 식탁 밑으로 내 다리를 툭 쳤다. 그제야 내가 줄곧 소금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드는 턱짓으로 엄마를 가리켰다. 엄마는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고 있었다. 주드가 이어서 아빠를 가리켰다. 아빠는 마치 엄마의 눈썹이 턱 밑까지 내려오기라도 한 것처럼 엄마 얼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눈을 부릅떴다. 나는 볼 안쪽을 깨물어 웃음을 참았다. 주드도 마찬가지였다. 주드와 나는 웃음 버튼을 공유한다. 우리는 식탁 밑에서 서로의 발을 꾹 눌렀다. 가족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망자와 교감하는 엄마. 그래서 전어는? 주드가 부추겼다. 엄마는 눈을 뜨고 우릴 향해 윙크했다가 다시 감고서 심령술사처럼 으스스한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래서 그 향기를 훅 들이키는데 갑자기 뭔가 가물가물한 빛이. 엄마는 두 팔을 휘저으며 그 순간을 짜내려고 애썼다. 괜히 해마다 올해의 교수상을 받는 게 아니다. 누구나 엄마가 만들어내는 영화에 출연하길 원한다. 우리는 저승에서 온 메시지가 궁금해서 다음 말을 기다리는데 아빠가 끼어들어 지루함을 듬뿍 끼얹었다. 참고로 아빠는 올해의 교수상을 받은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역시 긴 말은 생략하겠다. 여보, 먼저 애들한테 당신이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아빠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말했다. 정수리가 천장에 닿을 기세였다. 아빠는 너무 커서 스케치북 한 면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까지만 그린다. 엄마가 눈을 번쩍 떴다. 흥이 말끔히
가신 얼굴이었다. 은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 벤저민. 한때 아빠는 엄마의 눈을 반짝이게 했다. 지금은 이를 갈게 한다. 이유는 모른다. 내 말은 말 그대로 죽어서 떠난 할머니, 스위트 와인 본인이 내 차 옆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야. 엄마는 이를 악물고 말하더니 주드를 향해 미소 지었다. 실은 떠오르는 드레스 중 하나를 아주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계셨지. 헐, 어느 거? 파란색? 잔뜩 흥분한 듯한 주두의 말투에 가슴이 욱신거린다. 아니, 그 있잖아. 작은 주황색 꽃들이 박힌 거. 역시 완벽한 유령 복장이야. 할머니랑 내세의 입을 옷에 대해 의논했었거든. 주드가 말했다. 나는 문득 이게 다 할머니를 몹시 그리워하는 주드를 위해 엄마가 지어낸 얘기인가 싶었다. 주드는 할머니의 침상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날 아침 엄마가 둘을 발견했을 때 한 명은 잠든 채, 한 명은 죽은 채로 서로 손을 맞잡고 있었다. 나는 지극히 오싹하다고 생각했지만 속으로만 삼켰다. 그래서 전원은? 주드가 한쪽 눈썹을 스켜 올렸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뭔지 알아? 아빠가 씩씩대며 끼어들었다. 우리가 그 망할 전원을 듣지 못하도록. 과연 우리가 언제쯤 이 허무맹랑 시대에 종식을 고하느냐 이거야. 또 시작이군. 아빠가 말하는 시대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부터 막이 올랐다. 자칭 실증주의자인 아빠는 우리더러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미신은 모두 허풍이니 걸러 들으라고 했다.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자신의 안티초크 아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악령이 들러붙지 않도록 왼쪽 어깨 너머로 소금이나 뿌리라고 했다. 그러고서 할머니는 자신의 경전, 즉 온갖 헛된 믿음으로 채워진 거대한 가죽 장정책을 꺼내 복음을 전파하곤 했다. 대부분 주드에게. 아빠가 접시에서 피자 한 조각을 들어 올렸다. 가장자리에서 치즈가 흘러내렸다. 아빠는 나를 보고 말했다. 어떠냐, 노아? 솔직히 할머니의 주문에 깃든 스튜를 먹지 않아도 되니 한시름 놓았지? 나는 굳이 입을 열어 아빠를 거들지 않았다. 난 원래 피자를 사랑한다. 그 말은 한창 피자를 먹고 있을 때도 피자가 먹고 싶다는 뜻이다. 그래도 아빠가 몰고 가는 기차에 올라탈 생각은 없었다. 행여 그 기차에 미켈란젤로가 타고 있다 해도. 아빠와 나는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다. 아빠는 그 사실을 자주 깜빡하는 눈치지만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아빠가 내 뒤에 대고 같이 풋볼 경기나 뭔가 때려 부수는 영화를 보자거나 흐느적거리는 재즈를 듣자고 쩌렁쩌렁 외칠 때마다 나는 내 방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숲으로 달려가고 싶다. 가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아빠 서재에 가서 연필을 부러뜨린다. 언젠가 나를 유독 심하게 고장난 우산 취급한 뒤에 아빠는 만약 주두와 내가 쌍둥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단성생식, 알아보니 정자 없이 난자를 수정하는 일이었다. 으로 태어났을 거라고 웃으며 덧붙였다. 그날 밤 나는 모두가 잠든 사이에 차고로 가서 아빠 차를 긁었다. 나는 인물화를 그릴 때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품은 영혼은 거대한 해바라기다. 너무 거대해서 장기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다. 주드와 나는 하나의 영혼을 나눠 가졌다. 잎사귀가 활활 타오르는 나무. 한편 아빠의 영혼은 구더기 한 접시다. 과연 할머니가 자기 요리를 흉보는 걸 못 들었을까? 주드가 아빠에게 말했다. 못 들었다마다. 가볍게 대답한 아빠가 피자를 흡입했다. 입 주위가 기름기에 온통 번들거렸다. 주드가 벌떡 일어섰다. 머리카락이 비처럼 쏟아졌다. 주드는 천장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 늘 좋았어. 엄마가 손을 뻗어 주드의 손을 꼭 쥐더니 천장을 향해 말했다. 나도요, 카산드라. 주드가 활짝 웃었다. 아빠는 손가락으로 자기 머리를 쏘는 신용을 했다. 엄마가 오만상을 찌푸렸다. 그러자 100살 노인처럼 보였다. 불가사의를 받아들이세요, 교수님. 엄마가 말했다. 툭하면 아빠에게 하는 말이다. 하지만 말투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어서 들어오라며 문을 열어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눈앞에서 쾅 닫는 느낌이랄까? 불가사의랑 결혼하신걸요, 교수님. 아빠가 평소처럼 대꾸했다. 이 역시 예전에는 칭찬처럼 들렸던 말이었다. 우리는 모두 피자를 먹었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엄마의 생각과 아빠의 생각이 허공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잠자코 내가 씹는 소리에 집중하는데 주드가 식탁 아래에서 다시 내 발을 찾았다. 나는 주드의 발등을 꾹 눌렀다.
그래서 할머니가 남긴 전원이 뭔데? 주드가 긴장 상태를 끊고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다. 아빠의 눈이 주드를 보고 한층 부드러워졌다. 주드는 아빠가 가장 예뻐하는 자식이기도 했다. 엄마는 그런 게 없다. 그 자리가 아직 공석이라는 얘기다. 이제 엄마의 목소리는 평상시로 돌아왔다. 동굴이 말을 거는 듯한 허스키한 목소리로. 아무튼 오후에 차를 몰고 CSA, 그 예술고등학교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너희 할머니가 쓱 나타나더니 이 학교가 너희에게 딱이겠다는 거야.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했다. 얼굴이 슬슬 피더니 제 나이로 돌아왔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 아, 왜 이제껏 그 생각을 못했나 몰라. 안 그래도 피카소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도 예술가로 남는가이다. 엄마는 간혹 미술관에서 보여주는 몽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대로 작품을 들고 튈 것 같은 표정.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야. 얘들아, 난 너희의 예술혼이 짓눌리는 걸 원치 않아. 마치... 엄마는 말을 흐리며 손가락으로 머리칼을 빗어내렸다. 나처럼 폭탄 맞은 듯한 검은 머리칼을. 그러더니 아빠를 똑바로 보고 말했다. 애들 꼭 거기 보내주고 싶어. 벤저민. 물론 학비가 만만치 않겠지만 얼마나 좋은 기회. 그게 다야? 주드가 끼어들었다. 할머니가 얘기한 게 그게 다라고? 그게 넷으로부터 메시지라고? 무슨 학교 따위가? 주드는 당장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나는 아니었다. 예술고등학교? 상상도 못했다. 루스벨트 고등학교, 그 얼간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내 상상 밖의 일이었다. 모르긴 몰라도 내 몸 안의 피가 막 빛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자화상, 가슴에 활짝 열린 창. 엄마의 표정이 다시 몽롱해졌다. 그냥 학교가 아니야. 주드, 고등학교 4년 내내 옥상에서 소리 지를 수 있는 학교지. 너희 둘은 옥상에서 소리 지르고 싶지 않니? 무슨 소리를 질러? 주드가 물었다. 그러자 아빠가 쿡쿡 웃었다. 엉겅퀴 가시로 찌르는 듯한 웃음이었다. 글쎄 다이애나, 너무 독단적인 생각 아니야? 당신 빼고 우리에게 미술은 그저 미술이지. 종교가 아니라고. 엄마는 나이프를 집어들고 아빠의 배를 찔러 비트는 신용을 했다.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어쨌거나 얘들은 겨우 7학년이잖아. 고등학교는 아직 멀었다고. 전 가고 싶어요. 예술운이 짓눌리는 건 싫어요. 내가 폭발하듯 외쳤다. 내뱉고 보니 식사 내내 한마디도 안 하다가 처음 머리 밖으로 꺼낸 말이었다. 엄마가 날 향해 눈을 번뜩였다. 아빠가 엄마를 단념시키게 둘 순 없다. 분명 그 학교에는 꼴통 서퍼들이 없을 것이다. 빛나는 피를 지닌 자들만 모여 있을 것이다. 오직 혁명가들만.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다. 준비하는 데만 1년 정도 걸릴 거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예술고등학교 중 하나니까. 교사진도 인류 수준이고. 그건 걱정할 거 없어. 게다가 위치가 바로 우리 집 뒷마당이잖아. 엄마의 흥분이 나를 더욱 부채질했다. 나도 모르게 두 팔을 퍼덕거리기 시작했다. 물론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재능이 있어. 타고난 실력도 그렇지만 이미 아는 것도 많잖아. 마치 식탁 위로 해가 떠오르듯이 엄마가 우리를 향해 자랑스럽게 웃었다. 괜히 하는 말은 아니다. 다른 애들이 동화책을 볼 때 우린 미술책을 봤으니까. 이번 주말부터 미술관이랑 갤러리 순회를 시작하자. 아주 멋질 거야. 둘이서 그림 겨루기도 하고. 주드가 식탁 너머로 새파란 야광 방귀를 끼어댔지만 그걸 눈치챈 사람은 나뿐이었다. 그림이라면 주드도 썩 잘 그리는 편이지만 나는 다르다. 학교가 더 이상 매일 8시간의 맹장 수술이 아니게 된 것은 아이들이 내게 시비를 걸거나 주먹을 날리는 대신 자기를 그려달라고 할 때부터였다. 주드에게는 아무도 주먹을 날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주드는 해맑고 재밌고 평범하며 모두와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애니까. 나는 나와 대화한다. 주드랑도 대화하긴 하지만 우린 보통 말 없이 대화한다. 그게 우리만의 소통 방식이다. 그리고 엄마. 그야 이 세계 사람이 아니니까. 이쯤에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다. 아직 엄마가 벽을 통과하거나 옆역으로 집을 옮기거나 시간을 멈추거나 하는 건 못 봤지만 그래도 무시 못할 증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얼마 전 아침에 평소처럼 집 뒤편 댁에서 차를 마시다가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공중으로 두둥실 떠올랐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보였다. 결정적으로 엄마는 부모님이 없다. 무려 엎둥이.
갓난 아기 때 네바다주 리노에 있는 어떤 교회 앞에 버려졌다고 한다. 감이 오는가? 그들에게 버려진 것이다. 아, 그리고 나는 길 건너집 라스칼이랑도 대화한다. 라스칼은 어느 모르보나 사람이 아니지만 아무튼. 참고로 또라이란 별명도 그래서 붙었다. 나는 정말로 어떨 때만 빼고 항상 내가 인질처럼 느껴진다. 아빠가 식탁에 팔꿈치를 올렸다. 다이나,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해봐. 내 생각엔 당신이 우리 애들한테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것 같아. 물론 옛 꿈은 쉽게 사라지지. 아빠는 한마디도 더 뱉지 못했다. 엄마가 턱이 덜덜 떨릴 정도로 이를 갈고 있었다. 욕폭탄이나 핵폭탄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노아와 주드, 자기 접시 들고 방으로 가.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노아와 주드, 당장. 주드, 노아. 아빠가 거들었다. 나는 내 접시를 움켜쥐고 먼저 일어난 주드의 발 뒤꿈치에 따라 붙었다. 주드가 등 뒤로 한 손을 뻗자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이제 보니 주드가 입은 원피스는 흰 동가리 물고기처럼 화려했다. 주드는 할머니에게서 옷 짓는 법도 배웠다. 앗! 열린 창문으로 옆집의 새로운 앵무새, 프로핏의 목소리가 들렸다. 랠프는 어딨어? 랠프는 어딨어? 프로핏이 꽥꽥거렸다. 녀석이 하는 말은 그것뿐이다. 하루 24시간 내내. 대체 랠프가 누군지, 어디에 숨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저놈의 꼴통 앵무새. 아빠가 버럭 지르는 고함에 우리 머리칼이 뒤로 흩날렸다.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프로핏. 머릿속으로 말한 줄 알았는데 입 밖으로 내뱉었다는 걸 한 박자 늦게 깨달았다. 가끔 단어들이 내 입에서 개구리처럼 튀어나갈 때가 있다. 앵무새한테 할 말이라고 해명하려다가 잘 들리 없기에 멈췄다. 그 대신 내 입에서는 염소 울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다들 날 이상하게 쳐다봤다. 주드만 뺐고. 우리는 부엌에서 뛰쳐나갔다. 주드와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엄마 아빠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텔레비전은 일부러 켜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주고받는 성난 속삭임은 해도 불가였다. 주드가 자기 접시를 챙겨오지 않아 내 피자를 한 입씩 나눠 먹었다. 나는 할머니가 아주 굉장한 말을 해줬을 줄 알았어.
천국에도 바다가 있다든지 말이야. 주드가 말했다. 나는 소파에 등을 파묻었다. 주드와 단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이었다. 주드와 함께 있으면 인질이 된 기분 따위는 들지 않는다. 아, 맞아. 천국에도 바다가 있어. 다만 보라색이지. 모래는 파란색이고 하늘은 끝내주는 초록색. 내 말에 주드가 씩 웃으며 잠시 생각했다. 밤이면 각자 꽃으로 기어들어서 잠들어. 낮에는 다들 소리 대신 색깔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완전 조용해. 주드는 눈을 감고 이어서 천천히 말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불꽃처럼 타오르지. 주드는 이 상상놀이를 좋아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도 했다. 꼬마였을 때 우리가 이 놀이를 하면 할머니는 날 데려가 혹은 여기서 당장 날 꺼내다오 얘들아 라고 외쳤다. 눈을 뜨는 순간 주드의 얼굴에서 모든 마법이 사라졌다. 주드는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난 그 학교 안 갈 거야. 외계인들만 가는 데니까. 외계인? 별종들 말이야. CSA는 캘리포니아 외계인 학교의 약자라고 사람들이 그랬어. 와, 이런.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빠는 반드시 뜻을 굽혀야 할 것이다. 난 거기 들어가야 하니까. 예술을 만드는 별종. 나는 너무 기뻐서 트럼펄린 위에서 뛰어오르는 것 같았다. 아쉬운 대로 내 방 속에서 방방 뛰어다녔다. 주드는 아니었다. 주드는 이제 완전히 침울해졌다. 나는 주드의 기분을 띄워주려고 말했다. 할머니가 내 하늘을 나는 모래 여자들을 본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에 가길 원하는 걸지도 몰라. 해안선을 따라 세 번째 만에서 주드가 젖은 모래로 만들어내는 작품이 있다. 평소에 주드가 아무도 안 볼 때 으깬 감자나 아빠의 면도 크림 따위로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나는 해안 절벽에서 주드가 모래로 훨씬 큰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켜보곤 한다. 주드가 할머니와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도 안다. 나는 예전부터 주드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주드가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내 머릿속에는 셔터가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닫을 수 있으니까. 요즘처럼. 자화상 소년 안에 숨어있는 소년. 그건 예술이 아니야. 그건... 주드는 말을 맺지 않았다. 다 너 때문이야, 노아. 이제 해변 따라오지 마.
내가 누구랑 키스하고 있으면 어쩔래? 누구랑? 나는 주드보다 고작 2시간 37분 13초 늦게 태어났지만 주드는 항상 나를 막내 동생 취급한다. 나는 그게 싫다. 누구랑 키스할 건데? 해왔어? 어제 일 말하면 나도 말해줄게. 뭔가 있었으니까 오늘 아침에 나 두고 먼저 등교한 거잖아. 제퍼나 프라이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필 우리 학교와 걔네 학교가 나란히 붙어 있다. 나는 놈들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주드가 손을 뻗어 내 팔을 만졌다. 누가 너한테 뭔 짓이나 뭔 말을 했다면 말해줘. 주드가 내 머릿속을 들어오려고 해서 나는 얼른 셔터를 닫았다. 힘껏 내리쳐서 주드와 나 사이를 벽처럼 가로막았다. 이건 여타의 불행한 사고와 다르다. 작년에 주드는 바위 인간 마이클 스타인의 얼굴에 주먹을 꽂았다. 녀석이 축구 시합 도중에 근사한 개미총에 정신이 팔린 나를 전응하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나는 바다에서 이한류에 휩쓸렸다가 주드와 아빠에게 구조된 적도 있다. 2 사람에게 붙들려 겨우 무트로 나오니 꼴통 서퍼들이 잔뜩 모여 구경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 비밀은 꼭 뜨거운 석탄 위를 맨발로 딛고 견디는 것 같다. 나는 텔레파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때 고함이 들렸다. 집이 두동강 날 만큼 큰 소리였다. 요즘 여느 때처럼. 다시 소파에 풀썩 주저앉았다. 주드가 나와 눈을 맞췄다. 주드의 눈동자는 시리도록 밝은 하늘색이다. 나는 그것들을 그릴 때 흰색을 많이 섞는다. 평소에는 폭신폭신한 구름이 떠오르고 하프 소리가 들리는 듯한 눈동자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다. 그 밖에는 전부 지워졌다. 인물화. 머리가 차추전자로 변해 요란하게 김을 뿜는 엄마와 아빠. 주드의 입에서 어릴 적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반짝이 장식으로 만든 목소리. 정말 그래서 할머니가 우릴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걸까? 하늘을 나는 모래 여자들을 보고? 난 그렇게 생각해. 거짓말이다. 나는 아까 주드가 한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다 나 때문이라는 말. 주드가 내 옆을 파고들어서 나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게 우리다. 우리의 공식 자세. 일명 한덩어리. 엄마 뱃속에서 찍힌 초음파 사진에서도 이 자세였고, 어제 프라이가 찢어버린 그림에서도 이 자세였다.
지구상 흔한 동기간과 달리 우리는 첫 세포부터 함께였고 이 세상에 나올 때도 함께였다. 그래서 남들은 우리 둘이 할 말을 주드가 대표로 한다는 사실을 딱히 눈치채지 못한다.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두 손이 아닌 내 손으로만 칠 수 있으며 가위바위보를 할 때 13년을 통틀어 한 번도 다른 걸 낸 적 없다는 사실도 언제나 바위 둘, 보 둘, 가위 둘이다. 나는 우리를 이 자세로 그리지 않으면 아예 반반 인간으로 그린다. 한 덩어리의 침묵이 나를 채웠다. 주드가 숨을 들이켜자 내가 따라했다. 이제 이러고 놀 나이는 지났는지도 모르지만 뭐 어때? 고개 돌리지 않아도 주드의 미소가 보였다. 우리는 함께 숨을 내쉬고 함께 들이마셨다. 내쉬고 들이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마셨다. 어제 숲에서 있었던 일을 나무들이 다 잊어버릴 때까지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굉음에서 음악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가 쌍둥이가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